2010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선거와 원칙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패배는 쓰라리다. 그러나 원칙을 잃은 패배는 더욱 쓰라리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다. 원칙을 지키면서 지는 것과 원칙을 어기면서 이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는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이낙연 후보의 필연 캠프는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선거 캠프의 해단식은 보통 슬픔, 아쉬움, 후회, 원망, 분노 같은 감정들이 뒤엉켜 패배감이라는 공감대로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날 필연 캠프 해단식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다소간의 아쉬움과 슬픔이 있을지언정 후회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출정식 마냥 여전히 사기가 오른 지지자들의 이낙연 연호로 캠프 해단식은 끝을 맺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없는 승리와 원칙을 지킨 패배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시각에서는 원칙을 지킨 패배가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깊어질 대로 깊어져 버린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과 선출 방식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버린 데다가 검증이 계속될수록 드러나는 후보자의 부정들로 인해 불안해하는 원팀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지지층의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기세등등한 캠프 해단식에 모인 우리들의 감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승리와 원칙을 지킨 패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승리를 원칙을 지키지 못한 패배로, 원칙을 지킨 패배가 원칙을 지킨 승리로, 그리하여 민주당의 승리를 원칙을 지킨 승리로 만들어야 할 싸움 말입니다. 선거와 원칙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기든 지든 매 순간 원칙을 지키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TV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네, 호구맨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구맨입니다. 소개할 게 뭐 있나? 인사지. 예.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와,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이제 지난 에피 녹음하고 나가지고 그 이제 오늘 지금 이 녹음할 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제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예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경우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도 뭐 다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큰 기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절망적인 패배가 아닌 수준의 최선의 어떤 단초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였는데 이건 뭐 완전 정말 유례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62대 28이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투표율도 80% 넘어갔죠. 네, 80%를 넘어갔죠. 네. 온라인 그 투표율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잖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네네. 그때 이제 그때 72, 3% 70%는 이미 넘은 상태였고, 네. 그래서 워낙 온라인 투표율이 높아서 ARS가 여기서 10%를 채우면 참 좋겠다. 근데 80%까지 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이미 할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네. 저도 거기서 뭐 얼마나 더 나오겠나 그 생각했는데 80% 넘는다 그러길래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에 한번 놀라고 득표율에도 또 한 번 놀라고. 네.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일단 우리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확실히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의 총 득표율을 49.3%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4.45 해서 50.2%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건 뭐 탓할 건 없는데 굳이 아쉬움을 따지자면 이재명을 1%만 더 깎았습니다. 이재명이 그렇죠. 27%였으면은 4.45도 못하게 그냥. 그렇죠. 4.45 지금 논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결선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건 조금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1%만 더 까였어도 근데 뭐 아쉽긴 아쉬워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정말 제 스스로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수준으로 영업을 했으니까 다들 그러셨을 거고 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괜히 이렇게 뭐 아쉬운 감정 그런 거 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례 없는 영업을 하셨죠, 많이들. 네. 예. 뭐 몇백 명 단위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뭐 진짜로 많아요. 이번에 뭐 나 100명이 떼는 걸로 명함 못 내밀 수준이에요, 다들. 네네네. 진짜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치 신세계에도 윤가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노사모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 운동 해가지고 경선에서 이제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의 극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규모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때 경선인당 총 합표봤자 뭐 몇만 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비하면 몇십 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아니지. 3차 선거인단만 이제 총 24만 명 정도. 네. 그러니까 투표하신 분이 네. 30만 명 정도 되는 선거인단에서 투표율이 80%였으니까요. 네. 예, 24만 명이고 그중 이제 한 뭐 약 60% 그러면 이제 한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뭐 굳이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결과가 노사모 때의 결과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때 보면 노사모 때는 보면은 그 이제 경선인단 모을 때 몇 명의 히어로들이 있었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양말 상호고. 지금 구치소에 계신 분. 그 사람이 뭐 몇만 명 모았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완전 히어로로 떴는데 그런 히어로 한두 명이 있는 것보다 몇십 몇백 몇천 명이 이렇게 뭐 개인에 따라서 뭐 몇 명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십 명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백 네. 명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모인 힘이 훨씬 훨씬 강하기도 할 뿐더러 그게 훨씬 민주적인 거죠. 마치 말하자면은 후원금 계좌를 열었는데 부자한 사람이 100만 원 쏜 것보다 100명이 100만 원 쏜 거 아니면 1000명이 1000원씩 쏴가지고 100만 원 만든 거 그게 훨씬 의미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의 네. 모습도. 그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좀 정말 주제 넘고 건방진 소리를 했다 싶어가지고 이 청취자분들께 사과를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뭐 기죽지 말자 힘 빼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선장 다녀보면서도 그렇고 그 인천 현장 거기 한 군데에서 인천에서는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반전의 모멘텀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그 눈물 흘리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뒤에 뭐 경기도나 서울 현장에서는 그런 분들도 안 보이고 다들 오히려 계속 기대가 살아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와 이건 대체 뭐냐 왜 이 사람들은 졌는데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당당함. 조금 이따가 이제 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어찌됐건 이제 경선은 끝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참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참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무튼 해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계속 뭐 김어준부터 해가지고 거기 의원들까지 이게 무슨 뭐 조작이나 아니면은 무슨 종교단체 이야기도 나오던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 관리해가지고 한 방에 몰아줄 수 있는 건 종교단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던데 참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겸손하거나 겸허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지금 겨우 경선 끝났을 뿐인데 이걸로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과정 아닙니까 중간과정. 대통령 돼도 사실 오만 떨다가 잘못하면 탄핵되는 세상인데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그 안민석 의원이 네. 또 새로운 경선 끝나고 문파들의 새로운 별명을 지어줬다고 해야 되나? 네. 사실은 이제 멸칭이죠. 멸칭으로 시작했는데 예. 그 멸칭을 씹어버린 거지. 뭐 12일이었습니까? 안민석이 그 얘기한 게?
네, 10월 12일 그 이재명 캠프 해단식 하면서 네. 네, 경선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한 얘기라고 하는데 참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촛불혁명을 완수할 적임자로 민심의 호랑이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앞에 도깨비가 갑자기 나타났다. 하여튼 비유가 유치합니다, 유치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지한 표는 호랑이고 이낙연 후보한테 간 표는 도깨비 같은 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 막 역투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네. 김어준이나 네. 뭐 김용민이나 네. 막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FM 코리아 뭐 그쪽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단체 얘기도 했다죠. 네. 역선택이 들어왔을 수는 있겠죠. 역선택이 들어왔을 수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제일 흠집이 많아가지고 허점이 많고 흠집이 많아가지고 제일 공격하기 편한 게 이재명인데 뭐더러 역선택을 이낙연한테 하겠어. 이재명한테 역선택했다면은 난 그건 오히려 납득하겠어. 누가 상대방이 유리할까 네.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유리할까? 누가 나한테 유리할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쪽에서 뭐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박정희 지지하셨던 분이고 뭐 계속 이제 저쪽 민주당 쪽으로 표를 안 주시는 분인데 지난 대선 때 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주셨고 그때는 문재인이는 인품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때 말고는 이제 민주당 쪽에 표를 안 주셨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사람은 좋아 보인다고. 네네.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좀 보수적인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후보나 비슷한 면이 있죠. 사람 일단 뭐 혼잡을 데가 없잖아. 살아온 것도 쭉 늘어놓고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관직에 있으면서 여러 이제 뭐 도지사도 하셨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일단 사람 번듯하죠. 충분히. 네.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뭐 야인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딱히 시작도 이제 뭐 기자로 시작하셨고 학벌도 서울대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그리고 모난 소리도 안 하잖아요. 네네. 모난 소리도 없고 항상 말도 이제 조곤조곤 점잖게 하시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이낙연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표를 줄 수는 있어요. 만약에 경선인단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라 정말 이낙연이 되기를 바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 보수적인 분들이 민주당 경선에 들어와서 이낙연 후보를 찍었다. 그까지는 가요. 저도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 영업해가지고 끌어들인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이거는 역투표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성의 개념에 그죠, 잘 맞는. 맞습니다. 그게 확장성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역투표라 그러면은 이낙연이 민주당 후보로 올라오면 우리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라는 건데 그거는 별로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낙연 후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뭐 이제 최근에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올라왔으면 사실 힘들다고 생각했다. 뭐 공격할 거리가 없다. 근데 이재명이 훨씬 손쉬운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까지도 홍준표의 나름 정치적인 뭐 계산을 염두에 두고 던진 발언이라고 쳐도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홍준표가 정말로 이재명을 더 쉽게 생각하는지 뭐 이낙연 후보를 더 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했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잡을 만한 표다라고 홍준표는 본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말 만약에 원래 역투표였다고 하면 역투표라는 관점으로 보면 원래 자기네들 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굳이 열심히 그 어필을 안 해도 거기에 관해서 예.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네네. 굳이 어필을 했다는 거는 이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세력으로 바라본다. 홍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홍준표가 그 말 던진 거는 사실 우리한테 지금 구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딱 해놓고 말해가지고 딴 거 없고 홍준표는 이번 그 민주당 경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우리한테 구애를 해왔고 심지어 파란색 넥타이를 맨 적도 있었죠. 그렇죠. 파란색 넥타이 메고도 나오고
원희룡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까면서 같이. 네. 근데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공격을 안 했거든요. 이번 요 경선 기간 내내. 그거 보면 확실히 홍준표가 머리를 잘 굴리고 있긴 하죠. 근데 뭐 홍준표 머리 잘 굴리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이낙연 후보한테 간 투표가 역선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안민석도 이 실체를 규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소리냐면은 그건 마치 그런 겁니다. 이명박이 광우병 집회 때 배우 세력이 누구냐 뭐 그딴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오만한 소리죠. 무슨 그렇죠. 네. 표심에 무슨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심만 있는 거예요. 의심만. 이거 니네들이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도저히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는 뭐 종교단체 아닐까? 뭐 어떤 자기네들이 바라보는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안민석이 그걸 의심하고 사실은 뭐 뭔지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안민석처럼 그렇게 잔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이 상황 파악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안민석이 지금 하는 작태는 뭐랄까 무슨 유튜버들 같아요. 슈퍼챗 받으려고 앞에서 달달한 소리 뱉어가지고 슈퍼챗 당장에 쏘아지면 막 환호하는 그런 유튜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얇아요. 이거 지금 자기 지지층한테만 하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뭐 지금 한편으로 당 차원이나 아니면 이재명 캠프 차원에서 원팀 소리를 하는데 정작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라는 작자는 자기 지지층들 앞에서 칭찬받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안민석은 거기서도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말 얄팍한 인간인 거죠. 제가 만약 이재명 지지자면은 안민석 같은 놈은 욕하고 쫓아낼 거예요. 저 새끼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들어왔어도 지 살궁리만 하는 새끼라고 저거는. 지금 그 안에서 달달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캠프 사람은 아니지만 뭐 김용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막 뭐 문바도 축출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차라리 그러는 스탠스면 저는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김용민은 비록 잘못된 신념일지언정 신념을 확고한 사람이고 거기에 관해서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네, 선명성은 있기 때문에 네가 저는 이제 그래서 김용민이 멍청하다라고는 말을 하겠지만은 뭐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기회주의적이다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선명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는 김어준이나 이동영보다 차라리 김용민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동영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재명 지지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왔으니까. 지금 김용민은 그 이동영 씨랑 똑같다고 보면 거의 될 거예요. 거의 동기화된 상태긴 하죠. 네, 일단 같은 그 회사 미르미디어. 예, 거기 차려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미르미디어는 회사를 차린 건 아니고 미르미디어는 이동영이 그냥 채널 거고, 이름인가? 네, 그러니까 이동영이 차린 회사고 김용민이 거기에 이제 고용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어쨌든 뭐 한 몸이죠. 네. 뭐 이제 뭐 김어준은 뭐 늘 그렇듯이 혼자 똑똑한 척 뭐 이렇게 김어준도 지금 뭐 입을 털고 있는데 이 투표 결과에 관해서 역선택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렇게 오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규정 지으면은 당신들 입만 쳐다보고 사는 일부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믿어주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재명의 외연을 확장을 못 시키죠. 확장시킨데 방해만 되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냥 그 사람의 한계. 그 이제 안민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경향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네. 그 12일에 했던 얘기보다 더 지금 이것도 저는 비하라고 보는데. 이게 더 업데이트 됐나요? 네.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경향 인터뷰 중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엊그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을비를 뚫고 도깨비가 나타났는데 이 도깨비는 가을 낙엽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이야, 낙엽 얘기를 하네. 네, 낙엽 얘기가 나오죠. 이거 악의적이죠. 하시다시피 이제 이낙연 후보를 이름을 유치하게 또 이름 비꼬아 가지고 뭐 낙엽거리는데 이걸 지금 이재명 캠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것도 이 사람은 이제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쓴 표현이란 말이죠. 어디서 나타나는 마귀 같은 것들이 유령 선거인단들 왕창 끌어다가
뭐 투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 안민석은 진짜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뭐 사실 이 경선판에서 뭐 안민석만 이랬겠습니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송영길이긴 한데. 어쨌든 안민석은 이렇게 막 떳떳하게 인터뷰하고 다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오산의 시의원께서 네. 폭로를 하셨죠. 그 안민석 의원실이었다 그랬나? 네. 거기서 이제 개인 정보를 모으고 다닌다 그런 의혹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로를 했었죠. 네, 폭로를 했죠. 예, 그래서 뭐 링크 돌리고 다니던 링크 네. 수정하고 네. 뭐 개인 정보를 뭐 활용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궁색한 변명만.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캠프 사람이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내가 이재명 지지자면은 안민석 같은 놈은 욕하면서 쳐내야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얘는 지금 자기 장사만 하고 있다니까. 육선 하려고. 육선 지금 육선인가? 지금 모르겠다. 지금 5선입니다. 예. 하여튼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먹고 살려고 참 제일 추잡해요. 예, 쓰십니다. 세금 받아 먹으려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국회에 입성한 탄도리들 중에서 제일 길고 오래 살아남아 있는 작자 중에 하나가 안민석인데 참 추잡합니다 보면은. 참 오선에서 아주. 그리고 오선 안민석 의원하면 또 그 이제 기초단체 의원들 뭐 시의원이라던가 아니면 경기도의원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갑질 잘하기로 또 유명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뭐 이것저것 시킨다고. 예. 뭐 해와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니들 열심히 안 하면은 뭐 공천권 받겠느냐. 아니면 이제 오산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 누가 갖다 주는데 이런 얘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고. 하여튼 유명합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오산에서. 이 아까 그 경향 기사에 관해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자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이 국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게이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하기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수차례 물어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측근들에게 자신 있냐, 깨끗하냐라고 누차 물어봤다고 하니까 본인이 관련됐다는 의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이고 측근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위치겠죠. 그러니까 뭐 측근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깨끗하다. 나는 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이재명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연루됐으니까 나 좆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안 그랬어요? 이명박도 그랬는데. 예전에 박근혜가 후보 때였나 그 박지만 관련해가지고 박지만인가 박근량인가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무슨 이제 뭐 범죄 사실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박근혜가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내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가. 나는 그게 생각나더라고. 아마 그 박지만이었을 거예요. 네. 박근영 씨하고는 끝까지 좀 사이가 안 좋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안민석 이야기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렇죠. 물어봐서 내 했다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사실 대장동에 관해서 뭐 논리적으로 실질가 힘들어 구조 자체가 말이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국힘당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미니멈 아주 최소화 시켜서 보면은 엄청나게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다스리는 성남시에서 네. 그렇게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그러니까 공영 개발로 일단 바꿨는데 이재명이 그 화천대유랑 붙어 먹었든 안 붙어 먹었든 상관없이 이재명은 책임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한 사람이니까 최종 책임자니까 거기에 사인한다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남시장에 막강한 본인이 얘기했죠. 막강한 인허가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 5,500억을 이익을 환수했다. 그래서 성남시 시민들에게 뭐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나눠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이 관련해서 기사들이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들 리플 붙은 거 보면은
그 원래 시장이 사인하는 건 사인하는 거지. 그 사인했다고 무슨 책임을 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 댓글 그 캡처된 거 보고서 그러니까 야 이거는 참 이 이상 창의적일 와 그냥 만독불침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 진짜 그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이 사고 회로가 그냥 정지돼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인 못하랍니까? 가라 사인 하든지 그냥 사인 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실무자가 찍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휴, 뭐 진짜로 무슨 공문 같은 거 한 번도 접해본 적 없고 회사 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인 건지 평소에 백수로 살아가지고 그 문서의 그 기한이랑 결제란에 사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저 이 대장동은 아무튼 이재명 주장대로 자기는 몸통도 아니고 연루된 바가 없다고 해도 이재명이 져야 될 책임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책임만 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그 여부만 남은 거지. 이재명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재명이 그 건 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 소리도 못 하는 거죠. 나는 무능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나는 연락이 무능한 병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래서 이재명의 그 수락 연설 이제 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의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아, 맞다. 수락 연설 그것도 참 그 비좁게 다 한번 보셨다면서요. 아, 네.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서로 보신 거예요? 영상을 보신 거예요? 아, 전 문서로 봤죠. 그나마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문서가 그리고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제일 마지막 말이 웃깁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 아니, 그러니까, 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워딩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마 이거 만든 사람도 그걸 염두를 해줬을 거예요. 이게 그 섹스 어필되는 면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한다라고 그냥 그 어떤 목적어나 다른 말 없이 그냥 한다라고 쓰면은 섹스 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보통 일상적으로 쓰일 때 네, 그렇게. 예. 뭐 길 가던 여자한테 붙잡고 할래 그러면 싸다고 먹고 경찰서 가잖아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귀에 잘 막히고 기억을 각인되니까 그 네네. 각인 효과를 노리고 이걸 썼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한테 그 한다라는 게 다른 걸 연상시킨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래 어찌 뭐 했지 김부선이랑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아, 배우 이름 함부로 이렇게 야 이거 아니 뭐 하여튼, 네. 아니 그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예, 예. 뭐 저는 단정적으로 김부선이나 이재명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연상하게 돼버린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저는 네. 그걸 사실로 규정지은 게 아닙니다. 저는 네. 사실이라고 네.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 예.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아니 뭐 그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대정동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실 악의적 하여튼 예 비꼬아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이재명의 한다라는 거는 다 그만큼 두루뭉술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본인이 하겠다 그런 거니까요. 뭐 이거는 그 지금은 이재명은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장동에 관해서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제대로 못 막았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를 그리고 법률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죠. 법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나는 내 능력을 다 활용해서 절반이라도 회수했다. 그게 5,500억이에요. 이재명의 주장은. 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보고 못했냐 그러냐. 이거는 시스템 잘못이다. 그게 라고 주장을 한 경선 토론회 때 이재명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불을 껐는데 불 다 못 껐다고 소방관 탓할 거냐. 이 비유가 그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일단 그 비유 자체가 틀리죠. 불을 못 껐잖아. 결과적으로. 예. 아주 활활 잘 타고 네. 있는데. 뭐 소방차의 용량이 부족해서 불을 못 껐든
뭐 소방호수가 중간에 불타버려가지고 불을 못 껐던 간에 어쨌든 불을 못 껐는데 불을 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화재 진압에 실패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스스로 자책하는 법입니다. 내가 불 못 껐다고. 네. 물론 이제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이 고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내 스스로 떳떳해가지고 나는 불 잘 껐는데라고 얘기하는 소방관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점에서도 이재명은 태도가 빵점인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불을 못 껐기 때문에 나는 불을 껐는데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야. 나는 불 끈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못 껐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나는 끌 만큼 껐는데 왜 나한테 못 껐다고 지랄이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의 그동안 주장했던 거랑도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그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문건에서 네. 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이 원래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개발이 환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예? 그래서 민간 개발로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민간 합작 공영 개발로 네. 바꾼 사람이 네. 그거 삭제되는데 몰랐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모를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 불 끈 이야기로 돌아가서 불을 끄다가 만 것도 아니고 아예 불을 더 붙여놨는데도 그것도 몰랐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불타기로 예정돼 있던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가 물이라고 뿌린 게 휘발유였다는 거예요. 소방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휘발유 뿌려놓고 네. 자기가 불 껐다고 이야기하는 네.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로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는 그냥 대장동 개발은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리스크 없다. 네. 이게 너무 쉽게 예측되는 개발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올 건데 성남시에서는 나는 5,500원만 받으면 돼 하고서 나머지는 신경 안 썼다. 네. 그런데 심지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당연히 있었는데도 그거를 오히려 삭제했다. 그리고 그 최초에 이제 사업 제안서 제출할 때 그 초과 이익에 관해서 저기 어디야? 메리츠. 네, 메리츠 쪽에서는 알아서 그냥 우리가 저기 초과 이익 얼마나 초과 이익 갖다 드리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무시했으니까. 그렇죠. 굳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을 해서 네. 화천대유가 이제 속해 있는. 네. 그래서 아주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을 계속 스스로 무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무능하면서 이제 무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그렇게 떠들면은 지지자들한테는 먹힙니다 분명히. 잘 먹히고 있고요. 예. 지지자들은 이제 거의 이제 지금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를 접어버리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서 지금은 뭐 그냥 끝까지 갈 것이고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근데 문제는 본선에서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28%는 거고 28%인 거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화천대유 관해서 뭐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한 거를 제가 나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갤럽인가 어디서 한 건데 일반 여론은 그러니까 중도층 여론은 거의 한 60대 20, 60대 30 그 정도로 가는 것 같고 보수는 80까지 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은 그 이재명 책임이 맞다 쪽이 좀 더 많긴 한데 이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다 합산해 보면은 우리 그 3차 슈퍼에크 때 그 결과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사실 뭐 도깨비 타령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민심이 그런 거예요. 3차 때 결과 나온 거는. 그 따져 보면은 그걸 단지 이제 걔들이 인정을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거지. 인정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은 본선에서는 못 이깁니다. 계속 그거 우긴다고 그게 관철되는 게 아니거든. 박근혜가 최순실이랑 자기랑 상관없다고 우겨가지고 관철이 됐습니까 그게? 우기다가 결국은 탄핵까지 당한 거지. 그런데도 지금 당 지도부랑 뭐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 뭐 어쨌든 본선 캠프 꾸려질 테니까요. 일단 이재명 그 지지 그룹이라고 하죠. 네. 이재명 지지 그룹에서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자기들밖에 없어요. 이게 네. 국민 어떤 전반을 위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저는 되게 황당한 그 법안을 봤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수진이 주축이 됐던가 대표 발의가 이수진 의원인가 그래요. 네. 지금 현행 그 허위사실 유포 유죄를 받았을 때 형벌이 그
두 가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소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고 25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둘 중에 하여튼 어느 하나를 받더라도 유죄를 받는 순간 당선 무효되는 그렇죠. 거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네, 형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인데 하한선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는 하한선이 100만 원 이하요? 아니요. 허위사실 유포에 예, 유죄 받았을 때 그 벌금형을 100만 원 이하 하한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선 무효에 걸릴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네. 허위사실 유포로는.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태입니다.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뭐 한 30명 뭐 참여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발의 명단에. 네네. 참 한심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수정하지 않았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180석 갖고 있다고 170 몇 석? 예, 그거 갖고 있다고 지금 그런 황당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우리야말로 정말 이건 뭐 방송도 이건 우리는 방송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팟캐스터. 예, 팟캐스터. 어찌됐건 간에 우리 같은 네. 이런 그 미생물 수준의 팟캐스터들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따져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슨 선거 그 배지 날리기 싫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참 그 구애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법안 낸다는 거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편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욕을 안 하겠는데 하여튼 아니 민주당 그 의원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선출직은 사법 처리로 인해서 이 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군사 정권 시절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정말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배지를 날려버린다거나 정당을 해산시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자행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그만큼 독재로 사람들이 표현을 억눌렀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그런 의식이 생겨난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까지 어떤 탄압 때 받은 그 트라우마로 그것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참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갑니다. 이거 민주당 의석 몰아주고 그 의석 몰아줬어도 사실 당대표가 이낙연 후보 시절일 때는 이낙연 대표 때는 괜찮았단 말이죠. 당대표 하나 갈아치우고 놨더니만은 대선 후보도 저런 거 저런 거 뽑아놓고 지금 뽑아달라고 그러고 있고 의원들도 덩달아 미쳐 날뛰고 있고 그리고 이 민주당 이 경선 4.4 5위권에 대한 당무위가 열렸죠. 네. 그 당무위 처리하는 것도 기권 열어서 박수로 추인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거를 남기기 싫어서. 그렇죠. 반대가 얼마나 나왔다는 기록을 남기기 네. 싫어가지고 그냥 박수로 그냥 뭉개고 간 거죠. 네, 뭉개고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기록은 철저하게 안 남기고 자기 광팔기 좋은 기록만 남기려고. 지금 이제 그 당무위 회의록도 그 열람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그 회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군요. 당원들이 당원이 신청을 하면은 네네.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 회의록이나 제대로 남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진짜 회의록이나 제대로 남겼는지. 사실 뭐 당무위 조금이라도 뭐 기대는 있었는데 그 반대 의견 표명하신 의원분도 계셨고. 네네네. 사실 그리고 그 당무위 그때 그 회의 때 이재명은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쳐도 나 같으면 안 들어가겠다. 일단 네 자격은 돼요. 예. 자격은 되는데 나 같으면 안 들어간다고 일부러 자격이 되지만은 안 들어가야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또 앉아 있으면 사람들한테 내 앞에 꼴든지 내 눈에 찍히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 뭐 그리고 꿇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죠. 예. 사실 박수로 추인됐다는 거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걸 용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현 상태가 그냥 지도부의 지도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가 있다. 네. 이런 상황을 당무위가 보여준 거 아닌가. 뭐 다수는 대세 따라 이제 휩쓸려가는 거수기에 가까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세를 쫓아간다는 거는 원칙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지자분들께서 이것을 가처분 소송까지 걸게 된 거는 이게 분명히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판단을 내리고 그 가처분 소송을 하고 이제 4만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소송인단에 이제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원칙을 훼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 그룹과 그 지금의 민주당 이제 정말 대세라고 하죠. 그쪽에 숫자가 확실히 많은 것 같으니까 이 괴리감이 정말 큽니다. 근데 이제 그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면은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대표 시절만 해도 당이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찌됐건 간에 대표가 이낙연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당 다수가 다 넘어갔냐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부분 그 당의 정말 다수들은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쪽으로 언제든 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도권을 만들 수 있는 코어들, 뭐 지지자면 강성 지지자들, 그다음에 의원들이면 좀 짬되고 이제 얼굴 좀 팔려 있는 의원들, 네네. 그런 코어가 되는 사람들끼리의 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당내에서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막 심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 코너에 몰려 있다,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그 중도층이라는 게 있고 좀 그 중에서도 갈대 같은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대세 추종형. 예. 근데 그건 항상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아니 근데 국민들 중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왜냐하면은 당내에서는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익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인맥으로 얽혀 있고 뭐 매일 얼굴 보던 사이니까 부탁 한번 들어오면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 관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에 맞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독립된 사고를 해가지고 내 판단으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건 정말 이상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만큼 주대를 자기 중심을 잡고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네. 사실 이 대선 경선이라는 게 당에서는 제일 큰 이벤트고 4년마다 오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탈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등 돌리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이 경선이라는 게 끝나고 나면은 당이 딱 결집이 돼야 돼요. 결집이 돼야 되고 항상 결집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부분. 그래서 그 컨벤션 효과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경선 끝나고 나서 결집이 안 된 게 제 눈으로 본 게 2번 있어요. 그게 2007년이랑 지금인 거죠. 정동영의 핏줄들은 어디 안 가는 겁니다. 그때도 그리고 그 갈대들이 있었죠. 뭐 그렇죠. 네. 그때 그 갈대들 중에 이제 안민석도 있어서 안민석은 그때 정통이었다 맞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해찬은 그냥 일찌감치 그 정동영의 후예들 쪽에 가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2007년과의 다른 점이죠. 사실 그 제가 뭐 한두 번 정도는 방송에서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구친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하여튼 뭐 이해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가 있는 이유가 정말로 이재명을 인정해서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이 그 원팀에 엄청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07년에 갈라졌던 거를 본인들이 어떻게든 봉합해서 그 누가 민주당의 후보로 올라와던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원팀이 되자라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의 애당심이고 충정이다. 그 나름의 우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네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를 내리면은 그 이해찬의 뭐 당소자 발언 뭐 이런 것도 사실 설명은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거는 안민석 같은 소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도깨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수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섰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애당심의 이재명 지지가 그다음에 이재명 쪽으로 힘을 모아주는 게 진정한 애당심의 발로라고 말할 만한 최소한의 여지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 당 쪼개지는 거 다 내버려뒀어요. 이재명 때문에. 맞아요. 그걸 봉합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줬으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네요. 예, 굉장히 큰 구멍이 있네요. 논리에. 결국 그 자기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한테 붙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이재명 반대하는 당원들에 대한 이 멸시는 추미애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 딱 이낙연 후보가 대표하실 때만 없었죠. 네, 그때는 목소리 내면은 이낙연 후보가 가만 안 뒀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또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 뭡니까 축구 간첩단. 네, 경선 중에도 한번 네, 일단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네. 예, 충북 간첩단. 네, 이제 그 검찰에 들어간 그 소송장, 소장 내용이 이제 입수가 됐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그 북한이랑 이 간첩단이 암호화된 파일로 이제 뭐 내용을 교신을 주고 받았다 그러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한국 정치 지형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이 이제 이쪽 주자로 부각되게끔 뭐 북한도 도와달라 그런 식의 내용도 있었다 그러고 뭐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뭐 그쪽 간첩단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외통위원장인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네,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 나눴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뭐 미진하다 뭐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국정원장이 이제 박지원 원장이 아니었으면은 민주당 다른 장관들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누군가를 또 추대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뭐 민주당 사람이 만약에 그 국정원장에 들어갔다면은 이 내용이 다 공개가 됐을까? 아니면 애초에 저 충북 간첩단이 잡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마치 그러니까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뭐 이명박 때 원세훈처럼 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직책을 맡았을 때 실제로 그 이재명 측근 중에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하나가 뭐 국정원 기조실장 하겠다고. 국정원 기조실장이요. 기획조정실장 하겠다고. 자기는 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기조실장 간다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였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 이미 농공행상 끝났다고. 경기도에 있는 뭐 이현욱은 어디 가고 뭐 나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많이 그냥 넘겨짚기로 김병기가 이제 이재명 쪽에 붙은 게 국정원장 노리고 안 시켜줘가지고 삐져서 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저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이 이제 저 간첩단 사건을 밝혀낸 걸 보면은 만약에 김병기가 국정원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김병기는 어디 있든 간에 그냥 자기가 충성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국정원장 시켰으면은 또 그 나름대로 박지원 지금 원장처럼 저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김병기가 민주당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국정원장으로 갔다 오고 그러면은 지금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곳곳에 사람을 잘 배치를 해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당파성이 없는 사람들, 적어도 지금 민주당하고는 크게 이제 거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랑 당파성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정말 그 외교부 장관으로 저기 송영길이 거기 가 있고 기재부였던 민주당에서 한 놈 갖다가 꽂아놨으면은 지금 꼴 보면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 정말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끔찍합니다. 국무총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낙연 총리 시절은
대통령이 정말 전담 책임 총리로 맡겨놓고 외교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절이지만은 그 뒤에 총리들 보면은 별로 믿어온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분이 예, 정세균 예, 전 후보였죠. 네. 그래서 뭐 과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국정원은 그 국내 파트를 완전히 네.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충북 간첩단 뭐 수사 상황을 보면은 이제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찰 공안이랑 이제 공조를 한 거죠. 네 했고 뭐 아마 정보는 국정원에서 좀 그 제공을 했을 거고 네. 뭐 그냥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그 대북 파트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그냥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일하는 국정원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그 좀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적폐 청산하는 그 실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모습이 좀 너무 느껴 보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몰랐던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동안에 민주당이 이제 청와대에 계속 들이받았던 게 이런 어떤 이런저런 행태들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새삼스럽게 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고 싶은 어떤 국가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되면은 그 우리가 지난 방송에 그러니까 대체 권력과 대항 권력,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대항 권력이고 싶은데 네, 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는 어떤 불안함, 네, 네 그런 거기에 연장선 상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예, 충북 간첩단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이야기 좀 당무위 예, 네. 당무위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네. 그 필연 캠프도 이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네. 해단식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네, 짤막한 연설문을 네,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그 경선 기간 동안에 몇 번이나 하셨던 말씀인데 뭐 항상 이제 과분한 사랑을 주셨다. 제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인지 제 스스로 항상 이제 의문이 든다. 뭐 여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제가 여러분 같이 좋은 동지를 만날 처지가 못 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좀 겸손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아,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62.3%라는 높은 어떤 득표율을 올리셨지만 그래도 전체로 보면은 득표라던가 아니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말 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완곡하게 표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겸양의 말씀이 아니라 네. 이 이낙연 후보께서는 뭔가 객관적인 표현을 잘 하시니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이제 이게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네. 이 정도로 내가 지지를 받을 만한가?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도 네.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 때문인 거고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이낙연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자신감도 어필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후보다. 네. 그런 거 어필하셨는데 이 상황이 워낙 좋게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1등이 아니고 2등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이 열정이 식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민주당의 영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신 분들이었다.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의 영혼이 뭐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영혼 그리고 뭐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그렇죠.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를 네. 계속 완성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이제 그 궁극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온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강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뛰어넘고 바위에 부닥치면 돌아가고 물이 얼면 얼음장 밑으로 흘러서 기어이 바다에 간다. 여러분의 신념 또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이낙연의 마음을 뜻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요라고 이제 여기서 이 숙연한 분위기에서 끝까지 아재 개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이렇게 붙이셨는데, 이게 이제 그 라이브에서 보면은 그 요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세요. 원래 지난밤에 이제 초안 짤 때만 해도 낭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 낙심으로 스스로 고쳤다고. 이 말씀 요거 아재 개그 치려고. 혹시 이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나요? 뭐 이제 사람들이 웃었죠. 본인도 웃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 그 이낙연 후보 그렇죠. 보면은 아재 개그 말씀하시면서 웃는 게 아니고 뿌듯한 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라는 표정. 본인이 이제 활짝 웃는 건 아니고 예. 안 웃기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잖아요. 아, 진짜 깨알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가 뭐 당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말씀에서 많은 걸 읽을 수가 있죠. 사실은 뭐 탈당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좁게 보면은 이 경선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경선 그다음에 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민주당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당내에서 싸움을 계속해서 당을 바로 잡아 달라. 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지난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붕괴되면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다시 또 예. 합당하고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에 뭐 대통합 중도신당, 그러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이 됐죠. 그 이명박이랑 싸워보겠다고. 네. 다 갈라졌던 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봉합을 시켜가지고 다 같이 경선판 끼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정동영이 후보가 되고 대패했죠. 네. 그 패배의 역사를 다시 수습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문파죠. 지금 이제 도깨비죠. 지금은 이제 예, 그 문파에서도 이제 뭐 떨어져 나간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도깨비가 남았죠. 네. 도깨비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반추해서 보면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네. 사실 우리는 이재명이 이대로 대선 후보가 되면은 필패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대선 후보 필패하게 되고 그거에 이어서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다시 패하게 되면 네. 뭐 의회 권력은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잡고는 있겠지만 1년짜리가 남는 거죠. 네, 뭐 잘 굴러갈 리 없죠.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여러분은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의 정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가치 정신이란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그걸 지켜주시면 민주당은 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낸 거죠.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이 해대식 때 하신 말씀이 그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이 경선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이재명의 어떤 신변이 어떻게 된다든가 해가지고 상황이 또다시 바뀌고 어떻게 흔들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뭐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은 남는 거는 결국 이제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서 끝까지 싸워달라. 그래서 민주당을 바로 세워달라. 뭐 그런 당부일 수 있죠. 저는 그 말씀에 좀 더 그 의미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사실. 네네. 뭐 지금 희망회로 돌리는 게 뭐 나쁘다는 말씀 절대 아니고, 그런 희망회로 없으면 저도 집회에 나갈 이유도 없으니까 저도 역시도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걸 바람하지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소송도 걸었지만은 이것도 지금 그냥 단순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은 충분히 가처분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항상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만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특히 정치인에 관련된 사안이면은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이재명 쪽에 좀 더 법원이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면은 가처분 조사도 기각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대법원 헌재 소송으로 들어가겠지만은 헌재 소송은 또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당연히 대선 일정과 맞지 않을 것이고요. 않을 가능성이 크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이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항상 염두를 해두고 좀 더 이제 용기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뭐 다른 분들 중에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은 플랜 B로 만약에 대권에서 낙마하게 된다면 이제 당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이제 그 전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전망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길고 긴 싸움이 될 테니까요. 그 당권을 장악하려고 이재명이 플랜 B를 노린 플랜 B를 세웠다라는 그 추측은 사실 지금 그 추측을 놓고 그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해석을 해보면 들어맞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안민석의 발언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지지자들만을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낙연 지지자들을 니들 당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듣기 싫은 소리 해가지고 이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송영길이 당원들한테 무슨 일배소리까지 했다가 뭐 억지 사고도 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우리를 다 몰아내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당을 멋대로 완전히 자기들 뜻대로 굴리겠다. 그런 의도이기도 한 거, 그런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의 말씀은 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희망이라도 돌릴 일이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당에서 남아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당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국민과 당원 앞에 겸손해 주십시오. 네네. 이 겸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낙연 후보와 처음 교감하셨던 그 태도 보수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 거고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 점령군처럼 그렇게 행세한 적이 없는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낙연 후보를 이제 우리의 후보로 모시고 경선에서 진 거는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당내에서 우리 편을 그만큼 못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못 끌어들인 이면에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했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3차 경선인단 모집할 때였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때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어떤 말 하든 간에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다 맞는데 내 한 번만 도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겸손보다 더 자신을 낮춘 거지 말하자면은.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이전 동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못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끌어들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내 권력 투쟁에서 지금 상황에서 명분은 있지만은 진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좀 더 영리해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력을 만들고 당내에서 다시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더 많아야 되니까 그만큼 영리해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만큼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 거죠. 뭐 이제 요 말씀은 사실은 딱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지지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원 전체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수모에 대한 그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저쪽이 지금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민주주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덕질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 비를 엄청 잘 맞춰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윗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편 한 편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그게 아첨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아첨은 아니죠. 그렇죠. 네.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은 항상 설득에서 전제가 돼야 될 거는 오픈 마인드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주장이고 강압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내 편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잘했던 게 NL입니다. NL은 교육을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민 포섭 활동에서 우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조직 내부에서는 엄청 수직적으로 굴러가지만은 이 학교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이 순전한 학생들 포섭할 때 보면 정말 잘해요. 포교 활동. 네, 입안에 혀처럼 굴고 막 술 사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소개팅 시켜주고 막 맨날 고민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렇게 맨날 맞장구 쳐주면서 슬슬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제 케이스들이 꽤 있죠. 뭐 꼭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더라도 아무튼 우리도 겸손해질 필요는 있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태도 보수. 예, 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좀 더 이제 이재명 쪽에 하시는 말씀에 가까운데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여러 비위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발견하는 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에 대놓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 당 지도부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당신들 지금 오만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만기를 느끼는 그 순간 국민이 먼저 그걸 갈취하고 알아보고 실망합니다. 민주당도 그 누구도 국민과 당원 앞에 오만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지지해 주신 국민을 폄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 송영길한테 하는 말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툭하면 그 토착 외구 입에 담는 네. 예. 그런 저는 그래서 그 국민의힘한테 자꾸 국진당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일단 니들이 국진당 말을 타령할 자격이 있냐? 니들은 짐 아니냐? 그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제1당으로 계속 나가고 전국 정당으로 나가려면은 국진당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지지자들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의외로 그리고 뭐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꼴통들도 아니고 다들 정말 그 이렇게 본받을 만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무래도 대구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편인데 평소에 열심히 이제 뭐 저기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도움 주고 막 어떻게 이제 그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입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입양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한부모 가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소년 가장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 몇 집씩 잡아가지고 그냥 뭐 한 달에 뭐 한 돈 몇백만 원, 뭐 100만 원씩 뭐 몇십만 원씩 계속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거 충분히 훌륭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국힘당 지지해요. 그 사람도 국힘당 지지한다고 에이 꼴통 새끼들 그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당을 국힘당이라고 비하할 거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충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지지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지지가.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오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어떤 생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많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좀 더 송영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뭐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동지들에게. 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서 이제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건 못지않게 설령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았다. 이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오프닝에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따온 게 이 대목 때문이었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운명에 대해서 해서 하신 이 말씀 말고도 비슷한 말씀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인터뷰였는지 저기 뭐 다른 어떤 문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질 때도 잘 재야 된다. 뭐 잘 재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한 취지로. 근데 그 말씀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뭐 잘 진다는 게 뭔가 이제 그게 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긴 했는데 정말 어떤 건지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경선을 통해서 잘 진다는 게 뭔지를 저도 정말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잘 지면 일단 패배를 했음에도 떳떳할 수 있고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을 도모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될 수 있다는 거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번 경선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졌음에도 잘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에서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면도 생기는 거고. 뭐 다른 분들 봐도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이 있고 다들 잘 지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낙연 후보는 이제 다들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렇게 캠프 마지막 말씀 맺으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네. 지지자들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자부심을 이렇게 네. 북돋아 주시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싸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실만 해요. 일단 뭐 후보가 좋으니까요. 그렇죠. 후보가 예. 좋으니까. 후보를 잘 점 찍었죠. 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후보를 골랐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정세균 후보를 우리 후보로 세웠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일단 뭐 저는 지금 정세균 그 전 총리라고 그냥 할게요.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경선 중간까지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의 지지자들 표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정세균 후보는. 김두관도 마찬가지고 네. 이 4.4.5입의 재물이 됐잖아요. 표가. 그냥 투항했죠. 예. 그러면서 뭐 원팀 타령하고 사실 가장 직접적인 이 4.4.5위권의 대상이 되는 게 이낙연 후보보다도 그렇죠. 그 양반 중간에 사퇴한 네. 정세균, 김두관 그 두 사람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을 지켜야지. 그렇죠. 그 지지자들 표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 사람들 기권한 사람 됐잖아. 기권한 없는 사람. 사람이 돼버렸지. 예. 순식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졌지만은 잘 졌다 그러면 진 게 잘 됐다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떳떳하게 예. 떳떳하다.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예. 우리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을 지금도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우리는 공정한 과정을 쭉 지켰죠. 그럼 민주당이 공정해야지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는데, 예,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소송까지 네. 참여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녹음이 끝나면 우리도 또 당사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 이낙연 후보님의 해단식 연설을 네. 다뤄보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이재명이 네. 이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을 텐데 과연 뭐라고 했나 이게 보면서 다 워낙 일단 그 이재명 특유의 그 산만한 글쓰기 네. 아니면 산만한 연설 그냥 막 의식의 흐름대로 막 나오는 네. 우리 방송보다 더해 솔직히 네. 말해서. 그래서 이거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선이 끝나면 네. 보통 이제 원팀이라는 단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예, 그 패배한 다른 후보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을 향해서 같이 힘 합쳐서 나가자. 네. 뭐 이제 이런 게 일단은 정석이죠, 정석. 그 당을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이재명의 연설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문장 정도만 있었어요. 네. 딱 한 문장 정도. 네. 하여튼 그 이재명의 연설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뜬금없어요. 예, 뜬금없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김재동 냄새 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그거예요. 그 빌드업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국민이 나를 선택했다. 예. 예? 예. 내가 이제 대선 후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선택했고 개혁을 선택했다. 그것도 예,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예.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냥 한 문장 넣어줬어요. 뭐 이낙연 후보님, 뭐 그다음에 뭐 추미애, 뭐 박영진, 정세균, 뭐 그다음에 이제 양승조, 최문순까지 예, 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하나 넣어주더라고. 그거 넣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막 자기가 하겠다는 거를 예.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막 대전안을 예, 대전안의 위기를 이걸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매우 웃겼던 거는 이 경제 성장률을 내 우상향시키겠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얘기를 해요.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좌파 성향의 정책들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좌파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합니까? 네네네. 좌파 정책. 네. 이거 되게 웃긴 겁니다. 좌파 정책. 이게 그러니까 이거 워딩을 조금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민생의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민주당 내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민주당이 솔직히 그냥 그 단순한 좌파 정당이 아니에요.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거의 양당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스펙트럼이 넓다가 한나라당 때는 넓다가 그게 좁아져가지고 박근혜 때 완전 그냥 수구당처럼 돼가지고 크게 당한 거죠. 근데 지금 그 길을 민주당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바라는 민주당 좌파 성향의 네. 의원들이 있다. 뭐 하여튼 그거를 뭐 그냥 잠깐 짚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예 그다음에 또 예 뭐 적폐 일소하겠다. 뭐 이런 이제 되지도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보편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이제 뭐 문화 강국 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얘기해서 7가지를 쭉 늘어놓은 다음에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하지. 내가 낸데 네. 이재명이라고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편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산만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그 뻔한 문구도로 늘어났는데 네네. 뭔가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일괄된 주제가 없어요. 일괄적 주제는 딱 하나. 내가 낸데. 내가 내겠는데 네. 내 이재명이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했습니다. 하긴 했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어. 네. 많이 했겠지 뭐. 예. 잘하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MB가 궁금해졌어요. 네. 이명박 이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봤어요. 네. 와 근데 이거보다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좋아요. 기본에도 훨씬 더 충실하고 네. 일단 이명박의 첫 문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뭐 저를 지지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원팀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나라당은 정권을 다시 되찾아 와야 되는 거니까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이런 얘기도 깨알같이 들어가요. 북한 동포들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국민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원희룡 후보의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뭐 홍준표 후보의 서민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5년 안에 선진국
그 캐치프레이즈였나? 박근혜 캐치프레이즈. 어쨌든 이 각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내가 다 안고 예. 예,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예, 이런 후보가 되겠다. 훌륭한데? 예. 다른 후보들의 꿈과 비전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음. 이게 훨씬 원팀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선자는 그래야죠. 예. 예. 근데 내가 낸 데나 하고 있고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될만 하긴 했나 봐. 뭔가 포장지가 좋아 이재명보다. 그러니까 이명박 속 좁다고 그렇게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이 놀렸는데 이재명은 이명박보다 속이 더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안만 봐도. 예. 참 이런 비교점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그 이재명이 이명박이지 네.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명박이 좀 더 나은 구석이 있지 않나. 요 콘텐츠는 저기 뭐 오늘 지금 녹음 시간이 쫓겨가지고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다음 주에 비교해서 좀 더 빡세게 해볼까요? 한번? 한번 예, 한번 비교해 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 별로 할 얘기가 없으면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네. 과연 미러링이 잘 되는지 네. 이명박과 이재명이 그러니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예, 그러면은 급하게 이제 녹음실을 나서야 되는 관계로. 녹음실 나서서 저희는 이제 또 여의도로 가야 됩니다. 네. 오늘 그 뭐 저기 뭐였지? 그 445입 게임인가? 대장동 예, 게임인가? 445 게임. 네. 예. 아무튼 하러 갑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아침에 1도. 뭐 영하로 거의-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아마 체감 온도는 영하가 될 거예요. 네. 네. 그 정말로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의심받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네. 특히 또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 예, 항상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